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흥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2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2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두 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이탈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을 보도했는데요. 추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와 이후 처벌 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렸다면 의료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죠.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마취를 시행해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가 곁을 지켜야 하는데요. 의사가 수술실 자리를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대학생이 의료사고로 과다출혈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환자 3명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집도의가 다른 환자를 살피러 수술실을 떠난 사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후 중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저혈량 쇼크로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병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4살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 사고로 뇌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마취과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환자 혈압과 산소 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이탈하며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지 법원은 마취과 의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도 국세청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까지 미치지 못해 해당 국가의 과세 당국이 대신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 추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적극적인 과세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로 최근 9개월 동안 체납자 해외 재산에서 339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등 총 5건입니다. 국세청이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에 은닉된 체납 재산 339억 원을 환수한 성과를 알렸는데요. 이번에 환수한 339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렸다면 세금 면탈을 위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과세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며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칙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해외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 당국과의 세정 협력, 즉 과세 정보 교환과 체납 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한 공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한 과세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일례로 해외 금융정보의 경우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시행하며 확보한 대량 자료를 통해 해당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는 거죠. 또 163개 국가와는 개별 이슈에 관해서 상대국의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 보유 정보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한데 묶어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해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정보 교환 국가 수와 교환 대상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가상자산의 경우 56개국이 암호화 자산 정보 교환 협정에 서명해 2027년부터 매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매년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환수하기 위해선 징수 공조가 필요한데요. 징수 공조란 우리나라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관세 당국의 체납자의 현지 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제 집행을 요청해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간 협력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징수 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여러 국가와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의 촘촘한 추적을 통한 세금 체납 환수 성과를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A씨. 간병인으로 만난 B씨와 재혼했는데 이후 B씨는 A씨 자녀들과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을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B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는데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A씨 사례처럼 이들의 법률 행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하며 급증하는 후견제도 수요와 그 한계를 다룬 보도였는데요. 관련해 우리나라의 후견제도 종류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후견제도 운영 방식이나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렸다면 비교해서 보기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 후견제도와 성년 후견제도가 있는데요. 이 중 미성년 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등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성년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 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 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임의 후견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후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성년 후견인은 친족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이 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종신제가 원칙으로 환자 본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제도 이용을 도중에 그만둘 수 없었는데요. 이에 자기 결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고 이런 장벽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민법 개정을 통해 종신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후견, 보좌, 보조 3단계로 나뉘어 있던 후견인 분류를 보조 1가지로 통합하고 유산 분할 등 행위마다 필요한 범위를 한정해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당사자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더 이상 후견 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